공육 느낌. 말의 내용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은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도 곧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남긴 느낌은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마야 안젤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말의 내용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표정이나 눈빛, 목소리의 톤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신의 목소리와 표정을 살펴보라. 소통에 관한 책을 읽어보거나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저자와 강사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의 내용을 무척 강조한다. 그런데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말의 내용은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보자.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한다. 그러면 아이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 화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메시지는 세 가지 채널로 전달된다. 첫 번째 채널은 말의 내용이다. 두 번째 채널은 말의 속도나 톤의 높낮이나 크기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이다. 세 번째 채널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각적인 요소이다. 눈빛, 표정, 자세, 제스처 등이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7%밖에 안 된다. 그러나 청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나 된다. 그러면 시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당연히 나머지 55%다. 결론은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7%에 불과하지만 목소리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론이 메라비언의 법칙, 더 로우 오브 머레이비언이다. 7시 38분 55초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미국 UCLA 대학의 교수 알버트 머레이비언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기 때문에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부른다. 정말 말보다 목소리나 표정이 더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여자가 환하게 미소 띤 얼굴에 그윽한 눈빛으로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약간 비음이 섞인 감미로운 목소리로 당신 미워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를 정말 미워한다고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여자가 그런 표정에 그런 목소리로 미워한다고 말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린다. 그래서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 긍정적인 내용의 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도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부부싸움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도 도대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몇 번씩이나 다그쳤더니 마지못해 냉소적인 표정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됐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기분이 풀릴까? 아니면 더 화가 날까? 분명히 말의 내용은 미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더 부하가 나고 우라통이 터질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표정이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의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옳은 말, 틀리지 않은 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이라도 목소리와 표정에 따라 상대방의 속을 얼마든지 뒤집어쓸 수 있다. 반대로 말의 내용 자체는 부정적일지라도 따뜻한 눈빛,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잔소리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부모들을 만난다.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왜 아들은 제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제가 입만 열어도 아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왜 잘 되라고 해주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걸까? 우리가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잔소리를 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짜증나는 표정, 시각적 채널에 신경질적인 말투, 청각적 채널로 틀리지 않은 말, 말의 내용을 하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이런 말을 듣고 싶을까? 아니면 듣기 싫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싫어할 때는 내가 틀린 말 했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할까?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눈빛, 어떤 표정, 어떤 자세의 어떤 톤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표정과 그런 목소리를 접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대개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고 조언한다. 맞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관찰이며 자기 경청이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다. 대화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의식하는 것.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만으로도 자기 관찰과 자기 경청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녹음이나 녹화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제3자가 되어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유체이탈이란 말 들어보았을 것이다.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자기를 내려다보는 장면 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체이탈을 한번 시도해보라. 한 5m 정도 공중으로 올라가 아이들이나 학생 또는 부하 직원에게 내보내는 자신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형제자매 모임이 있는 남원으로 가기 위해 용산역에서 KTX를 탔다. 그런데 타고 보니 4인석에 배정이 되었다. 나는 창가 좌석이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40대 여자 2명이 다가오더니 한 명은 내 옆자리에 또 한 명은 그녀와 마주보며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먹을 것과 음료수를 꺼내놓고 시끄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열차가 출발하면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내 기대는 여지없이 어긋났다. 언니, 동생 하는 것을 보니 자매 사이인 것 같았다. 모처럼 하는 기차 여행이라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차내 방송에서는 열차 내에서는 전화를 삼가고 대화할 때는 옆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는 내내 서로 불편할 것 같았다. 승무원이 지나가길래 잠깐만요 하면서 멈춰 세우고 부드럽게 부탁했다. 이분들이 대화를 즐기시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승무원이 갖고 있는 기기로 좌석을 확인해 본 후 좌석은 있지만 지금 앉아 계시는 4인석은 할인석이라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때서야 두 여자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해줬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간다. 둘째,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 제발 좀 조용히 가자고 말한다. 셋째, 조용히 해달라고 부드럽고 정중하게 부탁한다. 이 일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이 세 가지 모두 틀린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최적의 선택도 아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세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모두 괴로운 여행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제 세자인 승무원에게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나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무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둘째,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었고 자존감이 높일 수 있었다. 셋째,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책을 2권이나 읽고 집필 아이디어까지 메모할 수 있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노자의 유약승강강 원리에 따라 흥분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유약승강강은 노자의 도덕경 36장에 나오는 말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화가 나고 흥분하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쓰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가 커진다. 그렇게 하면 귀가 약한 사람을 잠시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대와 멀어지고 결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노자가 병석에 누운 스승 상종을 찾아가 여쭈었다. 스승님, 혹시 제게 남겨주실 가르침은 없으신지요? 상종은 느닷없 자기 입을 떡 벌려 노자에게 보여주며 내 혀가 아직 있느냐? 라고 물었다. 노자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다시 입을 벌려 내 치아가 아직 남아있느냐? 라고 물었다. 노자가 다 빠지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상종이 왜 그런지 알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자는 혀가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이가 다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상종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으니 너에게 내가 더 해줄 말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강하고 억센 것은 모든 화와 재앙의 단초가 되니 온유함을 자신의 보배로 삼으라는 가르침이었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눈빛. 둘째, 표정. 셋째, 목소리의 톤이 부드러워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크고 강하게 흥분하는 사람보다 작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법구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종이나 경쇠, 옥이나 돌, 또는 노쇠로 만든 타악기를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니라. 큐. 배우자, 자녀, 학생, 고객 등등 내가 만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 표정과 눈빛, 그리고 내 말투는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키포인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 중 말의 내용은 7%, 목소리의 속도나 톤과 같은 청각적 요소는 38%, 눈빛과 표정 같은 시각적 요소는 55%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상대가 누가 되었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의 톤, 눈빛과 표정 등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